여러분 혹시 어젯밤에 인터넷 쇼핑으로 물건 하나 사면서 리뷰 100개쯤 읽어보고 최저가 검색하느라 1시간 넘게 스크롤 내리며 고민하신 분 계신가요? 아이, 저도 당장 어젯밤에 마우스 하나 사느라 한참을 그랬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내 돈 주고 10,000원짜리 물건 하나를 살 때도 이렇게 치열하게 가성비를 따지는데 그 정부가 우리 세금으로 수조 원어치 물건을 살 때는 과연 어떨까요? 그냥 무조건 싼 것만 찾을까요? 아니면 막 지구도 구하고 경제도 살리는 엄청난 큰 그림을 그릴까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으로 시작하시네요. 정답은 바로 후자입니다. 단순히 물건을 사는 행위를 넘어서 사회를 바꾸는 무기로 사용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가 더욱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제3장 전자조달 시스템의 이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나라장터 같은 복잡한 시스템 이야기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네, 다들 법령의 시스템에 머리 좀 아프셨을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드디어 시스템을 넘어서 철학이자 전략인 제4장 전략적 공공조달을 배울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안내 말씀 먼저 드립니다. 네, 필수 안내사항이죠. 이 오디오북은 한국입찰협회에서 펴낸 공공조달 관례사 요약집 및 문제집을 구입한 수험생을 위해서 제작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딥다이브는 조달청 표준 교재를 바탕으로 되어 있죠. 특히 한국입찰협회의 이재로 교수님께서 수험생들을 위해 핵심만 쏙쏙 뽑아 이 훌륭한 요약집을 만들어주셨잖아요. 네, 정말 노른자만 담겨있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꿀팁 하나 드릴게요. 요약집도 좋고 이 오디오북도 좋지만 시험 합격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중앙원격 평생교육원에서 제공하는 공공조달 강의를 직접 들으시는 겁니다. 그거 정말 중요하죠. 체계적인 전문 강의로 뼈대를 세우고 저희의 이 심층 탐구로 살을 붙이신다면 완벽할 겁니다. 네, 훌륭한 시너지가 날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미션을 시작해 볼까요? 공공조달을 처음 접하는 초보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제4장의 핵심인 전략적 공공조달의 5계절을 완벽히 이해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1절 전략적 공공조달 일반입니다. 네, 본격적으로 파헤쳐보죠. 근데 이 전략적이라는 말이 조달 앞에 붙었는데 도대체 뭘 어떻게 한다는 걸까요? 과거에는 당연히 무조건 예산을 절감하고 싼 것을 찾는 가성비가 최고였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공공조달이 단순히 경제적 목적을 넘어서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진화했다는 뜻입니다. 아, 시장의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어떤 설계자로 나선다는 느낌이네요. 정확한 통찰입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국가의 구매력이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이거든요. 통계를 보면 전세지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5%가 공공조달과 직접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와, 15%요. 공공 부분이 엄청난 큰 손이네요. 그렇죠. 게다가 공공부문이 지출하는 R&D 예산 비중이 국가 전체의 20에서 30%에 달해요. 만약 정부가 내일부터 친환경 자재만 사겠다라고 선언하면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그 방향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거대한 구매력이 세상을 바꾸는 지렛대가 되는 겁니다. 확실한 수요처가 있으니까 기업들도 투자할 맛이 나겠군요. 수험생 여러분, 여기서 시험 대비용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용어의 변천사가 있다고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목적을 달성하려고 우선 조달이나 연계라는 다소 부드러운 개념을 썼어요. 기왕이면 친환경 사주자, 이런 권고였죠. 아, 약간 부탁하는 느낌이었군요. 네, 근데 현재는 할당, 영어로는 set aside 방식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파이의 일부를 아예 법적으로 떼어놓고 강제성을 부여하는 거죠. 수험생분들은 이 용어 변화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할당, 셋오사이드, 확실히 외워두겠습니다. 자, 이어서 제2절 중소기업 조달입니다. 사실 공공조달 시장에서 다윗인 중소기업이 골리앗인 대기업이랑 정면 승부를 벌인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지 않습니까? 맞아요. 체급 차이가 너무 나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자본 부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1991년에 맥마너스라는 학자가 연구한 게 있는데요. 90년대 초반이요? 그때부터 그런 장벽이 있었나요? 네, 수십 년 전부터 지금까지 아주 똑같습니다. 중소기업들은 애초에 어디서 입찰하는지 모름, 요구사항이 너무 모호함, 서류 폭탄, 계약 지연, 이런 고질적인 장벽들을 겪고 있거든요. 와, 서류 폭탄 진짜 공감 갑니다. 사장님이 밤새워서 서류 써야 하잖아요. 더 놀라운 건 규제가 고도화된 EU 국가들조차 이 법률이 너무 복잡해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사실이죠. 투명성을 지키려다 보니 역설적으로 중소기업 진입이 막혀버린 겁니다. 아, 투명성의 역설이네요.
그럼 우리나라는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나요? 앞서 배운 할당 제도가 쓰이나요? 네, 그래서 정부가 도입한 게 바로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 제도입니다. 특정 품목, 예를 들면 책상 같은 건 대기업은 아예 입찰에 못 들어오게 막아주는 거죠. 이게 별도 배정의 훌륭한 예시입니다.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완벽한 온실이네요. 근데 무늬만 중소기업인 유통업자들이 싼 값에 떼어와서 꼼수를 부리면 어떡하죠? 그걸 막기 위해 정부가 직접 생산 확인서라는 강력한 검증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서류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공장 부지가 있는지, 제조 설비가 있는지, 인력을 고용해서 진짜로 직접 만드는지 깐깐하게 현장 확인을 하는 겁니다. 건실한 제조 중소기업만 보호하겠다는 거군요. 근데 수험생이나 실무자 입장에선 이런 복잡한 서류 요건들 혼자 매년 추적하고 공부하려면 머리 엄청 아프잖아요. 네, 법령이 수시로 바뀌니까 혼자 텍스트만 파고들면 정말 막막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중앙원격평생교육원의 공공조달 강의가 필요한 거군요. 전문가가 맥락을 딱딱 짚어주니까 불필요한 고생을 확 줄여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체계적인 가이드가 합격의 지름길이죠. 자, 그럼 이제 제3절 녹색 공공조달로 넘어가 볼까요? 녹색이나 친환경이라고 하면 왠지 엄청난 자본을 가진 글로벌 대기업들이 주도할 것 같단 말이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반전 사실이 등장합니다. 통계를 보면 영국의 경우 청정기술 기업의 90%가 중소기업이에요. 90%요? 거의 전부인데요? 네, 핀란드도 70% 이상이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규모가 큰 대기업들은 이미 화석연료 기반 설비에 수조 원을 투자해놔서 그걸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잃을 게 많다는 거군요. 매몰 비용 때문에요. 맞습니다. 반면에 소규모 녹색 기업가들은 잃을 게 없죠. 재활용 플라스틱 아스팔트 같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상향식, 즉 바텀업 변화를 아주 유연하게 이끌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가 생기네요. 방금 2절에서 배운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 결국 3절의 녹색 공공조달에 성공시키는 핵심 엔진이 되는 거네요. 완벽한 통찰입니다. 수험생분들도 이 중소기업과 녹색 조달의 강력한 시너지를 하나의 스토리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점과 점이 연결되면서 공공조달의 큰 그림이 완성되는 기분입니다. 자, 이어서 제4절, 혁신을 위한 공공조달입니다. 세상에 아직 나오지도 않은 물건을 정부가 산다고요? 네, 맞습니다. 아무리 기가 막힌 녹색 기술이나 혁신 기술을 개발해 놔도 시장에서 아무도 안 사주면 죽음의 계곡에 빠져서 도산하잖아요. 밸류 오브 데스. 민간에서는 리스크가 크니까 첫 구매자가 되길 꺼리죠. 근데 보수적인 공무원이 안 산다고 버티면 어떡하나요? 실패하면 징계받잖아요. 정확히 그 딜레마 때문에 훌륭한 기술들이 사장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혁신 제품 지정 제도를 만들었어요. 국가가 혁신성을 공식 인정해주면 그걸 구매한 공무원은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면책을 받는 겁니다. 인증 마크 자체가 공무원을 보호하는 방패가 되는 거군요. 기업한테는 동아줄이 되고요. 이 제도의 유형도 수험생들이 꼭 알아둬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암기 팁 들어갑니다. 과거에는 패스트트랙 1, 2, 3 체제였는데 현재는 2개의 유형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유형 1은 국가 연구개발 결과물 및 기술 인정 제품입니다. 그럼 유형 2는 어떤 거죠? 유형 2는 상용화 전 시제품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상용화 직전을 의미하는 기술성 속도, 즉 TRL 7단계라는 구체적인 기준입니다. TRL 7단계, 노트 필기 필수네요. 상용화 직전이라는 건 대충 껍데기만 만든 모형은 안 된다는 뜻이군요. 당연하죠. 예를 들어 드론이라면 실제로 야외에서 비행하며 데이터를 전송하는 실전 테스트를 통과한 당장 내일 현장에 투입해도 될 완성도를 말합니다. 확실한 커트라인이네요. 자, 이제 오늘 분석의 마지막 종착지인 제5절, 사회적 책임 조달입니다. 결국 이 모든 건 우리 사회가 더 나아지기 위한 거네요. 인권, 노동, 공정거래까지 조달해서 챙긴다고요? 네, 조달사업법에 명시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장려 요소들입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하는 사회적 기업 제도입니다. 길 걷다 보면 카페나 베이커리에 사회적 기업 마크 붙어 있는 곳들 종종 보잖아요. 이 타이틀이 공공시장에서는 어떤 무기가 되나요?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2024년 10월 기준으로 전국에 3,762개의 사회적 기업이 인증받았습니다. 이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혜택은 바로 공공기관의 의무적인 우선 구매 대상이 된다는 점이죠. 엄청난 메리트네요. 확실한 매출처가 보장되니까요. 근데 이제 막 좋은 뜻을 품고 시작한 신생기업들은
정식 인증 전까지 혜택을 아예 못 받나요? 여기서 실목 꿀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부도 문턱이 높다는 걸 아니까 예비사회적 기업이라는 제도를 운영해요. 법적 의무 구매 대상은 아니지만 지자체 합동평가 같은 곳에서 이들 제품을 구매한 실적도 긍정적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오, 지자체 입장에서는 자기들 평가 점수 높이려고 알아서 예비 사회적 기업 제품을 찾아 쓰게 되겠네요. 아주 영리하게 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했군요. 현장의 메커니즘이 바로 그렇게 굴러가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는 제4장 전략적 공공조달의 거대한 숲을 함께 조망해 보았습니다. 오늘 다룬 핵심을 짧게 요약해 볼까요? 네, 공공조달이 세상을 바꾸는 전략적 도구임을 확인했고요. 대기업에 맞서는 다윗대를 위한 별도 배정, 그리고 그 중소기업들이 녹색 혁신을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짚어봤습니다. 또 혁신의 싹을 틔우는 TRL 7단계 시제품 구매와 따뜻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사회적 기업 인증까지 낱낱이 파헤쳤죠. 네, 완벽한 요약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복잡한 법령 공부하시느라 지치실 텐데 미국의 영부인이었던 아비게일 애덤스의 명언을 하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오, 어떤 말씀이죠? 을 펴고 이 오디오북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부지런한 열정이 반드시 합격이라는 결과로 돌아올 것입니다. 마음을 다잡게 하는 따뜻한 격려네요. 저도 팍팍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약집 그리고 중앙원격 평생교육원 강의와 함께 집중하신다면 합격의 문이 활짝 열릴 겁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다음 시간 예고해드려야죠? 네, 다음 시간은 오늘 배운 이 멋진 전략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생생하게 적용되는지 알아보는 제5장 전략적 조달의 활용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네, 꼭 기대해 주시고요. 교수님, 끝으로 청취자분들께 던지고 싶은 생각해 볼 거리가 있으시다고요? 네, 수험생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공공조달이 환경도 보호하고 혁신도 이끄는 완벽한 도구인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어떤 딜레마죠? 만약 완벽하게 친환경적인 혁신 도로 포장재가 발명되었는데 가격이 기존 제품보다 무려 5배나 비싸서 정부의 예산 절감 원칙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와, 5배요. 한정된 세금 앞에서 지구를 선택해야 할지 아니면 경제성을 선택해야 할지 진짜 무거운 딜레마네요. 네, 교재에는 정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래의 조달 전문가가 될 여러분이 스스로 고민해 보아야 할 진정한 딜레마일 것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한번 치열하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 정말 묵직하고 좋은 화두입니다. 수험생 여러분만의 해답을 꼭 찾아보시길 바라며 저희는 다음 시간 제5장의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